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KBS. 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 스포츠 핫이슈 시간에는요, 이번 한 주 우리를 뿌듯하게 했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시원한 골잔치를 벌이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패 기록을 세웠고요. 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는 극적인 역전승과 함께 지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장난감은 아이들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장난감 정말 눈부시게 화려해졌습니다. 소리 나고 불빛 반짝이는 장난감이 아이들 흥미를 끌다 보니까 안 사주면 왠지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장난감들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우리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면서 재개 1년 만에 방송이 중지됐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 2시 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전격 중지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피해를 겪어온 접경 지역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강조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결정 내리는 과정에서 북한하고 뭐 어떤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또 11월 마지막으로 북한이 뭐 대형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특히 딱히 없어가지고 네. 빠른 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김정은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그 후로 되게 본격적으로 대남 단절 작업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잖아요. 예.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또 관건이 되겠는데 네. 일단 합참이 오늘까지 파악한 거에 따르면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원래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새벽에도 뭐 밤낮 할 것 없이 소음 방송이 들렸는데 네. 지금까지는 멈춘 상태. 그래서 간밤에도 소리가 안 났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진짜로 중지한 건지는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네. 우리도 중단이 아니라 중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뜻인 거고 그렇죠. 그럼 북한이 얼마나 호응하냐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달라질 텐데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저녁 시간에 뭐 정말 기괴한 소리들, 귀신 소리, 북장구 소리 이런 것들이 났는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간밤에는 정말 오랜만에 발 뻗고 잤다라는 거고 그 정부 바뀌자마자 통일부의 움직임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네. 지난 9일에 이미 민간단체들 향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해달라고 통일부가 요청을 했고요. 네. 항공안전법 등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 3특검 네.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고요? 네, 3대 특검법안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법 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회 몫이 있으니까 네. 국회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고 또 조국혁신당이 제2야당이라서 3개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예.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고 추천권이 없습니다. 네. 애초에 특검 구성할 때 그렇게 합의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러면 특검 후보 이제 추천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고요. 네. 특검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면서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뭐 전망은 엇갈리고 있어요. 이르면 오늘 특검 추천 빠르게 완료될 거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반면에 그래도 그 시한만 지키고 그 안에서 충분한 좀 숙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존재하는데요. 네. 일단 그 구조상으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최혜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임명 절차 완료해야 되고요. 예. 임명하고 나면 특검보 파견 검사 이렇게 더 보다 세부적으로 꾸려야 되는데 네. 요거 계산해 보면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번 달 안으로 인력을 구성해서 다음 달에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주가 조작, 뭐 이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근절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하고도 둘러앉아서 질의응답을 나눴고요. 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원들한테 뭐 의견을 구체적으로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역으로 직원들에게 질문도 하면서 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예요. 그동안에도 계속 말이 많았던 게 공매도잖아요.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가입하려면 이거를 또 안 할 수는 없고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도 눈물 콧물 빼서 그거 먹어보겠다고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조치로는 정부가 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걸 도입해서 그러니까 부당이득에는 뭐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네. 정말 뭐 말 그대로 발 못 붙이게 이렇게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하겠다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로 되돌아오는 거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디에 빗댄 거냐면 왜 워낙에 국장 지수가 안 좋으니까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에 빗대어서 반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그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저평가된 주식들, 우리 예. 시장들 이런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진단을 하기로 지금 우리나라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부동산으로 이게 몰리면 집값이 올라가고 네. 이런 연쇄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시장 육성 등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제 이 말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 이유로 중요한 건 현재 정부 시각이 투자 루트를 좀 다양화해보자.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지금 정부 초기에 허니문 랠리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정부 기조가 주식시장에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어쨌든 선명히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피가 2,900선 돌파했고 이렇게 종가가 2,900 넘어선 거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이런 정부 기조,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을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다만 또 유의해야 될 거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 또 수출 둔화 우려 여전하기 때문에 네. 조만간 또 조정 국면을 거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우리 경기에도 뭔가 희망이 있다는 분위기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가 또 생깁니다. 자, 그리고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국민 추천제 실시하고 네. 있는데
반응이 꽤 뜨겁네요. 예, 하루 만에 11,324건에 달하는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10,000건 넘게 왔어요. 네. 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9,900여 건이고 나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식 메일로 한 1,400여 건 왔다고 해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가장 많이 추천 들어온 자리가 법무부 장관, 어허. 다음이 보건복지부 장관, 네.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예. 요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뭐 의정 갈등이 있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네. 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이런 거는 확실히 어떤 내란 종식이라든가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좀 열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대통령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산시 의사회가 어제 추천장 낸 게 또 화제가 됐는데 네. 부산시 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서를 넣었거든요. 네.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예. 예. 부산시 의사회는 이렇게 추천하면서 추천서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너무나 심각한 훼손을 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국종 교수를 추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근데 이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국민 추천제 한다고 할 때 댓글에 좀 아이디어 이 이름이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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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추천이 많이 들어온 인사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추천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이 최종적으로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적극적인 참여와 집단지성의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천 인원수가 많다고 했을 때 가점을 주는 거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죠.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인기 투표가 돼서는 안 되기 네. 때문에 어디까지나 후보를 추천받는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지금 치열한 이 당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네. 특히나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그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여당 원내대표 자리예요. 네. 그래서 정부 초기에 정부와의 보폭을 맞춰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고별 기자회견 갖고 퇴임 소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가 뛰어들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3선의 김병기 의원, 4선의 서영교 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네. 지금 양자 대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파면 과정에서도 어떤 그런 역할이 있었고 내란 종식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고 있고요. 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이기도 하고 또 뭐 매체 노출이 또 많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중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뭐 김병기 의원 아들 국정원 채용 뭐 특혜 있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네. 보통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는 게 중론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이미 이게 새로울 게 없는 그렇죠. 거였고 예. 또 그 당시에 뭐 특혜였다 하는 게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당 안팎에서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제일 큰 변수는 권리당원 투표가 20%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그 의원들 마음이 이게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공개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권리당원 이렇게 20% 들어가면서 판세는 더 종잡을 수 없게 됐고요. 특히나 두 사람이 뭐 만약에 지역구가 판이하게 다르다라거나 뭐 개파가 다르다 하면은 네네. 좀 가늠이 되는데 그런 차별점도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 보이고요. 일단 두 후보는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투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경선 시작이 됐는데 아직 당 내홍이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잠시 후 오후에 네. 퇴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에요. 예. 이 자리에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당의 개혁안, 뭐 혁신안 네. 이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표할지 그리고
그럼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어느 쪽에 동의를 할지 네. 이것도 좀 봐야겠고요. 국민의힘은 오는 16일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이 선거가 야권 재편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그만큼 국힘도 이번 선거가 중요해요. 네. 어제도 이 내용 때문에 의원총회 잡아놓고 취소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와 당 개혁안 원래 논의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차기 원내 지도부로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윤계, 친한계 이 사이의 계파 대립은 또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겁니다. 네. 어제 의총 취소한 거 두고도 이 둘 간에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의총이 갑자기 취소됐는데 친한계에서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의총 취소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넘어가려고 의총 취소한 거 아니냐. 예. 개혁 쇄신을 하겠다는데 개혁안 논의를 막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불만을 드러냈고 네. 친윤계 입장은 이겁니다. 어차피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 전혀 없는데 굳이 의총 열어가지고 얘기할 게 뭐 있냐.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원내대표 선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5선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 또 4선에 김도읍, 박대출 의원 거론됐었는데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송원석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이렇게 되면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모습이지만 추가 출마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어서 네. 뭐 박대출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 등록은 14일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대통령실 PC를 파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피하고 PC와 프린터 이런 전산 장비, 사무집기,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뭐 주요 자료를 파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정황을 JTBC가 뭐 취재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당시 방첩사가 자체적으로 내부 토의를 해서 부품을 가져갈 실무자까지 따로 편성했던 걸로 보고받았다. 이런 증언도 나왔는데요. 네. 이 고발건이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되고 고발장 접수되면서 경찰이 정진석 전 실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 증거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네.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남사진리 부근에서 남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천안에서 천안 분기점까지는 1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 부근까지 역시 작업 중이라서요. 옥산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산패에서 남양조금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은 안산분기점에서 팔곡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 1차로는 작업 중이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입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홍명보호가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 무패 기록을 세우면서 네,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난 10일에 열렸던 쿠웨이트와의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 3차 예선에서 총 6승 4무라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3차 예선 무패 행진을 또 기록을 했고요. 예.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의 1년 만에 열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4만 천여 명의 많은 팬들 앞에서 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했다는 점이 이 마지막 예선전을 앞두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거둔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역시나 지난 이라크전에서 원선 진출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해외파들 대신에 좀 새로운 자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무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젊은 자원들이 대거 출격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또 좋은 결과로 보답을 했죠. 네. 전반 30분에 황인범 선수가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이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포스트 손흥민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배준호 선수가 예. 후반 6분 그리고 9분에 연달아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강인과 오현규 선수에게 각각 추가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교체 선수로 들어왔던 이재성 선수가 후반 27분에 마지막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최종전 4대 0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기존 선수들의 어떤 폼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선수들의 약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여러모로 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쿠웨이트전 선발 선수들 뭐 평균 연령도 굉장히 낮았고 네.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선수가 본선행에 승선을 할 것인지 네. 엔트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공격 자원에서 최근에 이 돋보이는 젊은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배준호 선수 왼쪽 윙으로 이제 원래는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나서서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드리블, 터치 이런 기본기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의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노련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테이션 자원 혹은 상대에 따라서는 주전으로 투입을 해도 대표팀에 녹아들 수 있을 만한 자원이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이날의 활약만큼은 정말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날 득점을 기록했던 오현규 선수 비록 네. 이제 득점 직전에 좀 아쉬운 터치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네. 이 선수가 이제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 어떤 체력적인 측면에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항상 있었던 선수였는데 네. 이 오현규 선수도 가지고 있는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네, 네.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 이날 또 이제 공격진뿐 아니라 수비진에서는 중앙 수비수로 나섰던 김주성 그리고 이한범 선수가 네. 인기를 또 끌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쿠웨이트였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수비진에서의 실책이 없었다는 점은 네. 이 두 선수 역시도 수비진에서의 새로운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이외에 또 이제 전진우 선수 그리고 원두재 선수도 새롭게 대표팀에 몸을 승선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발탁이 됐었는데 네. 이런 선수들의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플레이어로 꼽았던 이강인 선수가 역시나 최우수 선수로 뽑혔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좀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주목을 네. 받았어요. PD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독님 그리고 축구협회를 공격하고 있다.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도 협회 소속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감독님은 우리의 이제 지도 리더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비판이 이어지면은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한다라는 이제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이후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믹스드존에서 한 번 더 해당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뭐 팬들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수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 근데 그렇지만 뭐랄까 좀 도를 넘은 비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였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과도한 혹은 이제 그 선을 넘는 비난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팬들이 서운함을 가지는 이유는 팬들이 지금 경기력이라든가 홍명
홍명보 감독이 어떤 전술 이런 거를 가지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네, 네. 홍명보 감독이 처음 선임될 때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대부분의 목소리거든요. 네. 뭘 결과가 아무리 잘 나온다 그래도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네, 것들이 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스포츠도 결과만 소위 말하는 결과 지상주의를 좀 떠나서 이 스토리 그리고 이 과정들을 더 중요시하는 팬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팬들의 비판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을 이강인 선수가 좀 알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물론 이제는 경기력도 좋아야 하지만 이런 말했던 스토리라든가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들도 완성도가 있어야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와달라 응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선행된다면 팬들은 자연히 찾아올 것이다. 최근에 네, 프로스포츠 워낙 인기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가 스포츠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이제 화면에 홍명보 감독이 잡힐 때마다 조금 야유가 나온다거나 네네. 또 어제 이 축구 경기장 관중석이 좀 빈자리가 많았다거나 이런 네.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팬들의 응원은 계속 될 테니까 좀 공정한 어떤 과정의 선발이나 네, 이런 걸 계속 맞습니다.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배드민턴 최강자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인데 네. 이 경기에서 9대 17로 또 끌려가다가 이걸 뒤집는 네. 진짜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또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이제 세계 2위인 왕쯔이 선수를 꺾고 우승을 네. 차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결승까지 올라오면서 안세영 선수는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면서 네. 또 이제 무난하게 안세영 네. 선수 이번 시즌 성적이 32승 1패거든요. 예. 압도적인 네.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쉽게 우승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천위페이 최대 라이벌이라고 쓰는 천위페이 선수가 8강에서 부상으로 기권을 했단 말이죠. 네, 네. 뭐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는데 1게임을 13대 21로 내줍니다. 졌어요. 네, 네. 안세영 선수가 사실 좀 올림픽 때도 그렇고 1게임에서 약한 측면이 있긴 했죠. 그런데 네. 이 게임에 시작하면서 항상 좀 앞서 나가고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안세영 선수의 특징이었는데 네. 이 게임에서 9대 17까지 밀렸어요. 아하, 이제 8점 차이. 네. 몇 점 더 내주면은 그렇죠. 5점을 더 내주면 바로 이제 패배하게 되는 네. 굉장히 눈앞에까지 패배가 다가온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특유의 끈질긴 수비 그리고 꽤 과감한 공격까지 곁들이면서 내리 6점을 따냈죠. 그래서 이제 9대 17에서 15대 17까지 순식간에 추격을 했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가 한 번 넘어온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제 15대 18까지 갔다가 20대 18까지 또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게임 포인트 가져오고 결국 21대 19로 두 번째 게임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네. 이미 어떤 그런 주도권이 많이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세 번째 게임 들어갔더니 또 주도권을 줘요. 네. 2대 6으로 초반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러다가 안세영 선수 특유의 어떤 그런 경기 운영에 금이 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또 이제 동점 만들고 마지막 게임에서도 21대 15로 경기를 가져오면서 극적인 대역전승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출전했던 6개 대회 중에서 5번 정상에 올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 2위였던 왕지희 선수 이번에 꺾었고 준결승에서는 세계 3위였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안세영 선수의 적수가 없지 않겠나라는 또 이제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일부러 좀 팬들을 위해서 약간 어렵게? 어렵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경기 보면서 팬분들도 엄청 흥분을 했겠지만 네. 경기 뛰는 선수 본인도 상당히 짜릿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담담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내 자신을 믿었다라고만 네.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긴장되는 게 없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했는데 언제 당황하고 긴장되느냐를 물어봤을 때 의외의 대답이 오는 게 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영어로 이제 말을 많이 걸어온다는 거예요. 팬심에서. 네. 그때 좀 당황한대요. 아직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 꾸준히 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여서 이 안세영 선수가 2002년생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을 믿는 이 자신감만큼은 이미 백전노장에 가깝지 않나 그런 네. 생각도 또 듭니다. 인터뷰는 또 귀엽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이 남자 복식 김원호 서승재조도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야 이러면은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 뭐 제2의 전성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 올림픽 때부터 이미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 서승재 김원호조 역시
역시 안세영만큼이나 좀 압도적인 페이스를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번 시즌 열렸던 슈퍼천 대회 가장 권위 높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네. 1월에 열렸던 말레이시아 오픈 그리고 3월에 열렸던 종목이 배드민턴 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용 오픈까지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 서승재 김원호 조합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까지는 같이 복식조를 이뤄서 경기를 했었는데 네. 이후에 별도의 파트너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최근 들어 이제 7년 동안은 이제 좀 뭐랄까 결별이라 하긴 뭐하지만 네, 서로 네. 다른 복식조에 속해 있었는데 예. 이번 시즌 앞두고 다시 의기투합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몸이 기억하는 두 선수의 호흡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다음 목표가 세계 선수권에서도 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는데 네. 오는 8월부터 파리에서 또 열리는 또 이제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파리라는 공간에 대한 좋은 기억이 또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서승재 김원호 조 역시도 안세영 선수만큼 압도적인 경기력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보죠. 지금 뭐 선두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네. LG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한화가 맹추격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어제 LG가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내지 못했으면은 네. 한화가 어제부로 다시 선두를 탈환할 뻔했어요. 네. 지금 반경기 차로 계속해서 LG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LG가 어제부로 6할 승률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한화 역시도 5할 9푼의 승률을 가져가고 있고 예. 최근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단 말이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대체 선발로 투입됐던 조동욱 선수가 어제 또 5이닝 동안 단 한 점만 내주면서 쾌투를 보여줬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이 강팀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이 부진했던 선수들이 곧바로 그 본인의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는 점.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이원석 선수가 외야에서 좀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또 이제 말로 쳐내면서 그 다음 예. 경기에서 곧바로 만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류현진 두 번째 조건은 부상으로 선수가 빠졌을 때 대체 선수가 나타난다는 거. 아하. 이 류현진 선수가 빠지면 조동욱 선수가 나타나고 예. 플로리얼 선수가 빠졌을 때 이원석 선수가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한화의 어떤 그런 성적이 반짝 돌풍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LG에서 자완 선발 투수 송승기 선수 호투가 인상적이던데 네. 지금 신인왕 후보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송승기 선수가 2차 9라운드 굉장히 뒷순위에서 지명됐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폼으로만 보자면 국가대표 에이스 급의 피칭을 네. 보여주고 있죠. 7승 3패의 평균 자책점이 2점 초반이기 때문에 평균 자책점 리그 전체에서 국내 중에서는 국내 선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네. 성적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압도적인 신이랑 아닐까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KT의 안현민 선수가 굉장히 또 이제 훌륭한 대항마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네. 이 선수 역시도 좀 2022년에 포수로 지명되자마자 바로 또 입대를 해왔는데 네.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허. 소위 말하는 벌크업이라고 하죠. 근육을 굉장히 키워서 돌아왔는데 좋은 사례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홈런 평균 비거리가 무려 130m에 육박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몸으로 그 피지컬로 야구하는 그런 모습을 괴물 같은 예, 터미네이터라는 예. 별명이 생길 정도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5월 최우수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 어떤 선수가 신인왕에 오르던 간에 굉장히 훌륭한 라이벌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프로야구 인기가 대단한데 이제 다음 달 올스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한 달 남았는데 맞습니다. 지금 팬투표 실시되고 있고 네. 현재 득표 1위가 한화이글스의 마무리 김서현 선수더라고요. 네. PD님은 어떤 선수를 올스타로 꼽으실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후보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송승기 선수가 꼭 한번 올스타전에 나와서 네.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현민 선수 워낙 아까 말했던 팬들의 기대가 높은 선수이기도 하고 네. 이 김서현 선수가 지금 득표 1위 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특유의 세레머니 그리고 아하. 쇼맨십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안현민 선수와 더불어서 김서현 선수의 이 두 힘으로 야구하는 두 선수의 투타 대결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기대가 됩니다. 올스타전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이 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소식인데 네. 이정호 선수와 김혜성 선수 과거 한 팀으로 뛰었다가 이제 다른 팀 소속으로 미국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친다고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같이 히어로즈에서 뛰었기 때문에 맞대결할 일은 없었는데 네. 물론 이제 둘 다 타자이긴 합니다만 투타 맞대결은 아니어도 다른 팀에서 경쟁을 그렇죠.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13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의 경기가 열리는데 네. 우리 KBS에서 또 이제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중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1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경기고요. 이때 이제 또 특별한 해설위원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예. 추신수 선수가 오, 해설을 하게 전 됐는데 선수, 네, 아마 이 추신수 선수의 해설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추신수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에서 워낙 오래 뛰었고 아는 선수들도 많다 보니까 네. 해설의 뭐 내용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선수들과의 친분 그리고 메이저리그 더가웃에서만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동근, 박용택, 이희영 해설까지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이런 또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만약에 이 대회 경기 이후에도 저희가 메이저리그 경기들 이정우 선수 또는 김혜성 선수가 출격할 때마다 좀 다양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예. 뭐 주말 또는 이제 평일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메이저리그 경기로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계 언제라고요? 15일이고요.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오전 11시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생활 경제 뉴스,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목요일 공연과 영화를 격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라디오 객석 인류 목공소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집원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로 바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918년 일제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도입한 토지 중심의 주소 체제를 청산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일종의 근대화 사업이기도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의 중복 사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서 일반 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또 왕복 2차로에서 7차로면 로급 도로, 그리고 왕복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주변에 있는 도로의 폭에 따라 세종대로, 남대문로, 동순길과 같은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길로 부르는 것 중에는 길자 앞에 받침이 없는 것은 된소리로 날 경우 사이시옷을 붙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길의 경우 된소리인 길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야 할 것 같지만 길 이름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규칙으로 발음과 관계없이 원래 단어 형태 그대로 표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예년보다 빠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예외 없이 제주도부터 정체 전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선은 상하로 오르내리면서 장마철로 서서히 접어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압골 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정체 전선 등 강수를 초래하는 요소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남해안은 모레 새벽부터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집중 강수 기간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날이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는 올 들어 가장 덥습니다.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6, 대전 31도, 전주는 30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쪽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등으로 내일도 역시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 해상과 남해상으로 안개가 짙겠고 내일 밤에는 특히 제주하고 남해 또 서해까지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한 가운데 북한 역시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미국 알래스카 연합훈련에서 사고가 난 KF-16 전투기와 동일 모델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비행을 사고 원인이 명확해질 때까지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중지된 항공기는 KF-16 130여 대 등 F-16 계열 총 160여 대와 F-15K 일부 기종입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결렬 조짐에 중동 지역 내 안보 위험이 커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등 대사관 인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생활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정부가 이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이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라는 건데 이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 선착순입니다. 아하. 10,000원짜리 할인 쿠폰 총 650만 장이 풀립니다. 650만 장. 예. 네. 이게 1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일반 이제 배달 앱이 아니라 네.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되면
10,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외식 물가 부담을 줄이고 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조건이 있어요. 네. 공공 배달 앱에서 한꺼번에 2만 원 이상 주문했는데 네. 세 번째 3회 이상 사용할 경우에 쿠폰 10,000원짜리 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650만 장인데 이제 선착순이고요. 공공 앱이 지금 지자체 민간이 운영하는 게 한 12개가 되는데 네. 앱별로 월 한 번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별도의 뭐 응모 없이 자동으로 쿠폰은 지급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공공 배달에 확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파란 창에다가 공공 배달 통합 포털을 치시게 되면 각 지역별로 12개 공공 배달 앱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지금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배민하고 쿠팡이츠라는 이 양대 산맥. 예. 이 민간 배달 앱이 인지도도 높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공 배달 앱이 이제 할인 쿠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아하. 고객 안 동시에. 뺏기려고. 네. 그래서 또 야, 공공 배달 앱에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을까? 이것도 좀 미지수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650억 원을 투입한 거예요. 추경. 네. 추경까지 투입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가도 난 이 할인 쿠폰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실효성에는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또 약간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2회 뭐죠? 2만 원 이상 3회 주문을 해야 되는 건데. 세 번째. 예.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좀 배달 주문 앱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쿠폰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커피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성인의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커피 수입액이 2조 원에 달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11%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 프랜차이즈 별다방. 네. 별다방 매장 수는 우리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와. 일본까지 제쳤습니다. 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 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질병관리청의 조사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마신 음료가 아메리카노, 아하. 무가당 커피였어요. 네. 전체 음료의 40%. 진짜 많이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섭취량은 5년 전에 비해서 한 20%가량 늘어났고 네. 다행히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탄산음료 섭취는 좀 줄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커피 가격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커피 가격 많이 올랐고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가격이 오르면 원래 경제 이론상 소비는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커피 소비는 안 줄어요. 이게 사실 뭐 중독성도 있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마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비가 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커피 뭐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루에 한 잔 안 마시면 진짜 막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뭐 국평이라고 하는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국 분양가가 최근 1년 동안 1억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평균 이제 아파트 분양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네. 이 얘기는 직장인이 뛰는 절값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1년에 1억 원씩 모으겠습니까? 네. 물론 뭐 건축비들, 건축 자재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인데 부동산 114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 면적 이제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을 봤더니 약 7억 7천만 원. 전국 평균이 맞습니다. 7억. 네. 1년 전에 비해서 약 9,500만 원 가량 올랐는데요. 네. 서울은 무려 17억 6천만 원이요. 분양 가격이. 예. 전국 평균 분양가 끌어올린 게 사실은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네. 맞습니다. 7억 원 넘은 곳 가운데 저는 2위가 어디냐? 2위가 전 부산일 줄 알았거든요. 네네. 제주였어요. 그러네요. 제주가 8억 8천만 원 분양가가. 예. 그다음에 부산, 대구, 경기가 이제 7억 원을 넘어섰는데 문제는 이게 건축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네. 건축 원자재 값, 네. 인건비거든요. 이게 한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사비 부담이 더 반영돼서 아마 아파트 분양 가격이 더 뛰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떻게 진짜 아파트 값은 점점 더 제 손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아, 정부가 강력하게 이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던데 이건 또 이유가 뭘까요? 이게 5월 데이터예요. 예. 5월 데이터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계약할 때 대출 받지 않고요. 네. 중간에 중도금 그리고 잔금 치를 때 그 네. 기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월 통계를 보니 은행권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 2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거든요. 네네. 반짝. 네. 물론 한 달 이후 했다가. 다시 이제 재지정을 했습니다만 확대 예. 재지정을 했는데 그때 계약하셨던 분들 지금 대출 나가는 시점이었어요. 5월이. 네. 그러다 보니 지금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중도금, 잔금 대출 나가는 구조되다 보니까 5월에 많이 몰렸고 또 하나는 이미 예고된 게 있어요. 하반기부터는 더 스트레스. 강력한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른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예. 이른바 막차수예요. 빨리 받아놓고 있자, 보자. 아하. 또 이를 노려서 일부 은행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요인인데 문제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좀 더 이어지게 되면 이게 후행성이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 바로 이제 대출이 꺾이는 게 아니라 아마 한 몇 달간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증가세라면 가계부채는 아마 새 정부가 이제 떠안아야 되는 만만치 않은 네.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로 보입니다.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대출도 늘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오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중국 쇼핑 플랫폼 뭐 가격이 저렴한 걸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이 T사가 국내 진출 1일 만에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랐어요. 예. 쿠팡 다음에 이제 2위, 3위가 이제 중국계 업체인데 네. 이 업체가 그러니까 이 70만 원짜리 정가 일본 게임기를 네. 선착순 한 명한테 딱 999원에 팔면서 근데 1,000원. 선착순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이게 마치 여러 명한테 파는 것처럼 아하. 광고를 석 달간이나 했어요. 이 광고 저도 많이 자주 봤거든요. 자주 봤어요? 예. 이게 앱 뜨기만 하면 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기만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고 또 하나 이제 앱을 설치하면 이제 보상도 줘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빨리 5분 이내 설치해야 되면 15만 원 쿠폰이 나간다. 아하. 이런 광고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 훈동시켰고 여기 매일 룰렛 이벤트가 있어요. 예. 돌리면 100코인을 모이면 이제 크레딧을 제공하게 되는데 근데 99개 코인까지는 다 쉽게 모을 수 있어. 마지막 한 개를 안 줘. 한 개는 5명 이상 지인의 앱을 설치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마치 막 빠르게 100개를 모을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기만적인 과장 광고와 불법 영업이다. 이건 이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했는데요. 네. 또 다른 이제 2위 업체인 중국의 이커머스 똑같은 이제 조사에 지금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해외 플랫폼 업체, 국내 플랫폼이 굉장히 지금 차별화된 이 그 법적 이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네. 뭐 소비자 피해는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엄정하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한 조사에 따르니까 이 MZ 세대들은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는 연봉이 높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이게 MZ 세대만 아니라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저도 예. 상사랑 안 맞으면 못
못 하잖아요. 못 견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MZ세대 직장인들이 가장 꺼리는 회사 1위가 바로 부도덕한 임원 있는 곳으로 나타나서 어허. 이 잡코리아가 20, 20대부터 40대 남녀 1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 있는 회사가 34.5%로 오. 가장 많았습니다. 예. 연령대별로도 40대 이상보다는 20, 30대가 더 높게 나타나서 직장 선택에 있어서 공정함과 일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라는 네. 걸 알 수 있는데요. 기업도 이제 사실은 뭐 연봉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 회사 많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안이하게 대처하기보다는 MZ 세대들의 어떤 이제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 어떤 기업도 이런 트렌드를 좀 읽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기차 중고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신차도 잘 안 팔렸었고요. 네. 그걸 이제 캐즘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수요 둔화, 여기에다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좀 꺼리는 그렇죠.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중고차는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고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이 그 전기차만큼은 중고차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약 49만여 대 만여 대가 지금 팔렸는데 네, 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 디젤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다른 차종보다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배경을 좀 따져봤더니 어쨌든 신차 시장도 죽고 있지만 중고차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전기차 이제 시장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네. 또 이제 이 저렴한 가격과 감가성비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로 전기차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선 오히려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게 어떤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또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 빠르고 역대 3번째로 이른 장마인데요. 그래서 오늘 비노래를 골라봤습니다. 햇볕 따가운 지역에서는 이 비노래가 열기를 좀 식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7년에 발표된 여자친구의 여름비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난감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네, 요즘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보신 적 있으세요? 장난감 뭐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예, 키워보시면 아기 피아노, 아기 체육관, 세이펜, 튤립 사운드북 등 유명한 국민자 붙는 아주 인기 많은 장난감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런 국민템들은 보면 해마다 퀄리티가 더욱 좋아지고 어른들이 봐도 바로 눈길이 확 갈 만큼 화려하고 참신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전에는 그저 베이비페어 같은 데서나 가서 볼 수 있었던 제품들이 SNS 시대와 알고리즘이란 특성과 맞물려서 시시각각으로 육아하는 부모님들의 관심을 빼앗곤 하는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해진 장난감들 없으면 우리 아이만 발달이 뒤처질 것 같고 네. 심심해 보일 것 같아서 급히 중고거래 아니면 로켓 배송을 검색하게끔 만드는데 과연 이런 장난감들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사용에 주의해야 될 점들은 없는지 오늘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이 화려한 불빛과 소리가 나는 장난감 아이들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연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맞아요. 아이 키우는 분들 보니까 그 소리 나는 이 사운드북 꼭 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던데
그만큼 아이들이 이 사운드북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좋아하게 애초에 만드는 거니까요. 네. 아이들은 놀이를 참 좋아합니다. 예. 이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장난감들인데 장난감이 전혀 없는 아프리카 오지마을 시골마을 다큐 이런 거 봐도 네. 돌멩이 가지고도 나뭇가지 가지고도 놀 수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더욱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장난감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아이디어를 총출동시켜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요즘 장난감들입니다. 재미없기가 참 어렵죠. 네. 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안 그래도 맛있는 빵에 마스카포네 치즈크림 얹고 캐러멜 시럽 올려서 냠 하고 먹게 되면 예.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겠습니까? 지금 장난감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데 그런 음식이 사실은 몸에는 조금 안 좋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 장난감도 아이들 발달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귀 구조는 성인보다도 단순하면서도 또 민감합니다. 네. 아이들 키워보시면 코 조금 막혔을 뿐인데 중이염으로 곧잘 넘어가곤 하거든요. 네. 그것은 아이들의 귀 구조가 아직은 미성숙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시각 역시 미숙합니다. 네, 아이들은 태어나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시각 발달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이들의 소화기관이 어른보다 약하니까 아이들에게는 유기농 먹이고 약도 좀 순한 것 먹이고 하는 것처럼 네. 귀 구조와 눈 구조도 아직 미성숙하고 성장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 순한 자극들, 전자음이나 전자기기의 불빛이 아닌 자연적인 자극 제공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한테 너무나 이게 자극적일까봐 좀 불빛이 안 나오게 전구를 빼고 그냥 장난감 소리만 나오게 한다거나 이러는데 이런 건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보시면 사운드북이 단어를 익히게 한다거나 한글을 빨리 익히게 하는 것들에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리의 일상 언어는 같은 말이 사운드북처럼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가 만약에 엄마한테 펭귄 단어 카드를 들고 가서 손가락으로 막 가리키거나 흔들면 엄마는 한두 번은 펭귄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는데 네. 그 이상 진행되면 엄마가 아까 뭐라고 말했지? 펭귄이라고 했지. 우리 땡땡이는 펭귄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펭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답변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서 억양과 크기 같은 것들이 계속 달라지죠. 처음에는 이제 펭귄 이렇게 하다가도 몇 번 반복되면 지루한 듯이 펭귄 이렇게 늘어지게 답변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만 두고서도 사운드북처럼 딱 단어만 같은 톤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언어 발달이 촉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운드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이러한 변주들을 속답답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화보다는 즉각적으로 내게 필요한 정보만 주는 사운드북에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단어라는 것이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것이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표정과 감정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운드북이 아니라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이 사운드북으로 인해서 훼손된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사운드북을 제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떤 장난감이 아이들 발달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부모님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로 화려한 장난감들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없었죠. 예, 저 때만 하더라도 학교 끝나면 고무줄 뛰기 하고 공기놀이 하고 쎄쎄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지금 아나운서님이나 부모님 세대나 제 세대가 요즘 아이들 세대보다 특별히 더 지능이 낮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요. 장난감 훨씬 더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장난감이 단순하다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은 이미 미디어 폭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극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난감만큼이야말로 최후의 보루처럼 더욱 단순하고 그래서 우리의 창의성과 실제 몸을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진짜 그 시절에는 장난감 없이도 그냥 막 바닥에다 선 그어가면서 잘만 놀았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장난감들 보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막 호기심이 자극될 정도로 화려하고 디테일도 막 상당한 진짜 잘 만들어진 장난감들이 많은데 아이 사주면 좋아하겠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장난감 사는 게 어른이죠. 네. 어른이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의 장난감은 아이들의 호기심도 끌어야 되겠지만 일단 어른들의 호기심을 끌어야만 해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수준보다는 상당히 자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조금 반대인 것이 이유식은 무염, 무가당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면서 네. 장난감들의 경우에는 항상 최첨단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화려한.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무염, 무가당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 아이들은 강한 자극에 익숙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에도 조금 일정 수준의 디톡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들이 자신이 선택한 새 장난감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일단 내가 좋아서 내 취향에 맞고 우리 아이한테 딱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한 물건이다 보니까 네. 제공해 주실 때 엄청 적극적이시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공해 네. 주시거든요. 예. 누구야 이거 봐라 눌러봐 짜잔 우와. 딸랑딸랑 소리 굉장히 맑다 그치 이런 식으로요. 어쩌면 적극적으로. 예, 아이들은 네. 새 장난감도 좋아하겠지만 이 새 장난감을 제공해 주는 밝고 명랑하고 화려하고 친절한 부모님의 반응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러한 부모님의 반응만으로도 사실 아이들의 놀이 욕구는 거진 다 충족이 된다고 보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함께하는 그 과정과 그 분위기가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건데 네.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막 불빛도 화려하고 소리도 막 나는 장난감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상태라면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싹 치워버려도 괜찮은 걸까요? 원래 꼭 뭐 필요하다, 뭐 필수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싹 치워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네. 물론 속어 폭발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속어 폭발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제공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에 폭발적인 반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쉽게 말해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의 크기는 아이가 몰입했던 크기만큼 클 것이고요. 네. 사실 사운드북에 속어 폭발이 일어날 정도로 몰입을 하고 있다면 이는 그만큼 문제도가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더욱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요. 단순히 자극적인 장난감을 뺏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놀잇감이나 그렇죠. 상호작용을 대신해서 제공을 해줘야만 하겠죠. 네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요. 자극적인 장난감 대신 아이와 어떻게 놀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습이 조금 부족하신 경우들이 당연히 많아요. 네. 처음이시니까. 네. 그러다 보니 속어 폭발이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께 먼저 옵니다. 아이랑 노는 것이요. 사실 좀 너무 단순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력이 극히 짧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 어른이 아이의 흐름에 끊임없이 집중해서 따라가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아이와의 놀이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실 더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 대체해서 놀아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곧 다시 줘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해결을 하자면 하루에 그것을 아이가 얼마나 자극적인 장난감에 노출되어 있는지 날을 잡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하루 10분이라도 줄인다. 한 번 놀 때 1분이라도 줄인다는 생각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보시고요. 이 부분은 아이의 적응도 돕겠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이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연습할 시간을 좀 더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를 잊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특정 장난감에 특히나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서 좀 집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모두가 뭐 선호하는 브랜드의 옷이라든지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처럼 네. 아이들도 개인적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특정 장난감을 더욱 선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인인 우리의 취향은 그 전에 다양한 경험들을 거친 후에 최종 선택한 결과물인데 반해서 네. 아이들의 취향은 아직 형성 중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만 몰입한다는 것이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자극들을 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어서 네. 성인인 우리가 적재적소에 전환을 시켜서 다양한 자극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뵈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야 나는 닭고기는 냄새 나서 못 먹는다. 이러고 절대 안 드시려고 하는데 네. 막상 요즘 치킨 한 마리
사드리면 이 집은 닭은 냄새가 안 나네, 맛있네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도 안 해봤기 때문에 혹은 예전에는 그걸로 재미없게 놀았기 때문에 어떤 장난감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발달의 적기에 해당 장난감을 제공해서 신나게 놀아준다면 그 예전에 재미없게 놀았던 장난감이 최애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병원에서도 이거 집에 있는 건데 여기선 잘 노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적기에 즐겁게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자면 애들이 막 모비를 좋아하지만 우리한테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네. 또 우리에게 재미있는 뭐 원카드 이런 것들이 2살짜리 아이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발달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발달 연령이 같다고 하더라도 장난감 표지에는 3+, 5+ 이렇게만 적혀 있지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아이별로 발달 상황이 서로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딱 몇 살에 이 장난감이 완벽히 맞다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취향에 대한 세심한 관찰, 그것을 통한 적기의 장난감 제공 이런 디테일이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뭐 장난감 회사나 이런 곳에서 엄청난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서 그런 연령을 정해둔 거겠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내 아이한테 맞는 장난감을 잘 찾아야 될 텐데 네.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의 장난감에 좀 지나치게 집착을 할 때 이거를 자폐 스펙트럼으로 좀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자폐 아동들의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렸을 때 사운드북에만 몰입했다, 세이펜만 가지고 놀았다, 번쩍이는 불빛 장난감만 계속해서 응시했다, 돌아가는 모빌만 계속해서 쳐다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운드북이나 화려한 장난감 때문에 자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다만 자폐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한된 관심사 그리고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된 반응의 특성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극적인 장난감에 대한 몰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아이가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적고 특정 장난감들에만 몰입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면 네. 이는 반드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집착이 원인이 아니라 어떤 결과일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이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진짜 제 아무리 뭐 화려하고 좋은 장난감이라고 해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진짜 살 맞대면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노는 것만큼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는 국민 육아 필수품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매해 지켜보게 되면은요, 육아 필수품이라는 것이 시대별 유행도 있지만은요, 종류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시대별로 유행이 있다는 의미는 돌려 말하자면 필수 아니다라는 말이랑 같아요. 그렇죠. 계속 그때 변하잖아요. 바뀌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필수였다면 유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다 제공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필수 육아템의 종류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도요. 사실 그것이 초보 부모님들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불안 그리고 상품의 마케팅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물일 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 정보들을 계속 검색하고 최저가 구매하고 사러 가고 포장 뜯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네, 네. 예, 그리고 네. 진도 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아이의 취향을 좀 더 파악하는 관찰의 시간,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간으로 써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네.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은요. SNS에 올라오는 후기와 같은 경우에 편비 들어간 선물임을 놓치지 아하. 않았으면 합니다. 네. 또 발달 수준이 빠른 아이들 중심으로 후기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내 아이의 발달이 별로 빠르지 않다면 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들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SNS에서 꼭 써보라고 강추되는 육아템들의 경우에는 아이들 발달 연령에 비해서 좀 빠른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 사게 되면 우리의 흥미는 빠르기 때문에 끌지를 못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돈도 버리지만 아이를 좀 책망하게 되고 우리의 발달이 느린 것 같은데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불안하고, 네. 우리 애는 머리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하고 괜한 네, 걱정을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는 SNS를 통한 정보 얻기보다는 조금 더 아날로그식으로 내 아이의 취향을 직접 탐색하고 부모인 내가 잘 놀아줄 자신이 있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 개인적 취향이 들어간 육아템을 구비하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이 발달을 방해하는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영화 토이스토리 OST 중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장민지님, 장난감 몇 살까지 필요할까요? 8세 이후에는 어떤 놀잇감이 좋을까요? 라고 궁금증 올려주셨어요. 그 아이 키워보시면 막 어머님들께서 그러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5학년인데 아직도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이러는데 사실 저도 장난감을 올해까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 장난감은 뭐 취향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이가 많아서도 다들 좋아하기도 해요. 적어도 초등학생 시기까지는 네. 장난감이 필요하다기보다 장난감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건 전혀 아니고 네. 다만 8세 이후가 되면 원래 학교가 가는 나이잖아요. 네네. 단체 활동에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고 배워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놀이가 가능해서 그때부터는 그 규칙이 있는 부루마블 같은 그런 보드게임 있잖아요. 보드게임. 그게 가능한 시기이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승패에 이제 승복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배워나가는 것, 그다음에 기다림을 배워나가는 것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네, 7540님께서도 지금 보드게임 아이가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을까요? 하셨거든요. 나이에 맞는 게임이라고 하시니까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2740님, 화려한 장난감일수록 안 좋은 화학 제품이 첨가돼 있는 건 아닐까 염려스러운데 장난감 고를 때 재질, 성분을 따져봐야 할까요? 하셨어요. 뭐 KC 인증이 되어 있고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뭐 안전성 합격이 되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은 장난감들도 많이 판매가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루트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화학 염료 같은 것들이 뇌 발달에 이렇게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변형을 일으킨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아서 네. ADHD라든지 그런 뇌 발달에 관련된 어떤 질병들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나라 인증을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KC 인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카가 장난감을 여러 개 많이 사줘도 한 가지만 갖고 놀아요. 아무리 이렇게 꼬셔도 애착 인형이나 장난감 이렇게 놓지를 않는데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근데 이렇게 골고루 사줘도 그것만 가지고 놀 때는 제일 먼저 고려해 봐야 되는 거는 다른 장난감을 얼마나 재밌게 놀아줬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화려하게 좀 놀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끔은 정말 조금 장난감에 몰입하는 애착 인형의 네. 질감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너무 몰입하는 감각 예민성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다양하게 놀아주셨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소아정신과 전문의랑 논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 6관왕 하면서 네. 한국 뮤지컬의 기적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는데 대표님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한국 뮤지컬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네. 우린 준비돼 있었다. 때가 지금 왔을 뿐. 네, 좀 늦었다 봅니다. 아하, 예.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공연계의 대단한 소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누구에게라도 기쁜 소식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 아카데미상에서 봉준호 감독이 상 받았을 때도 막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좀 많이 더 언론에서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이거 굉장히 조그만 우란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200석도 안 되는 곳에서 시작했던 작품이거든요. 10년 전에. 예.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뮤지컬 시상식 토니상에서 주인공이 됐고 네. 6관왕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작품상, 연출상, 음악상, 극본상 요거 4개 받으면요. 네. 이 작품은
끝난 거죠. 네, 끝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네. 무대 미술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이렇게 육관왕을 받았는데 네.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무대 미술상인데 제가 이제 소극장 공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는 1000석 정도 규모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극장 규모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선 이제 연출과 무대 미술이 좀 확실히 달라진 작품으로 공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교하자면 뭐 K-팝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아이돌들 네. 그리고 뭐 K-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오징어 게임.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K-무비 기생충. 예. 그다음에 뭐 K-문학 뭐 한강 작가. 그러니까요. 이런 이 수상 내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데 네, 네. 언론사들 네.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더 다뤄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 예. 아이 분명히 대표하는 K 뮤지컬 대단한 성공 맞고 예. 진짜 다들 막 기뻐하는 이 결과고 네. 특히나 우리 공연계는 정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날 아침부터 뭐 상을 받았대더라. 이게 상을 다 받고 육관왕을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그렇죠. 상 하나씩 하나씩. 받을 때마다 네. 뭐 받았다, 뭐 받았냐, 뭐 거기 가 있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없냐 연락해봐라. 네. 저도 이제 그 톡 이렇게 보내서 연락하고 여쭤봤고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에 이번 어쩌면 해피엔딩을 투자한 제작한 회사가 NHN 링크예요. 네. 이제 그 회사가 올해 10월에 우리나라에서 10주년 어쩌면 해피엔딩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네는 정말 이제 그 소위 제대로, 얘기하는 예. 돈방석에 뭐 물 이런- 들어오는구나. 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뭐 문화에 대한 투자나 이런 얘기도 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뮤지컬을 기존부터 했던 저 같은 사람들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저희들끼리 김치국도 좀 마시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제작사를 알아서 연락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근데 때마침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도 좀 알려야 되니까 네. 현장에 있었던 그 상 수상했던 작가 작곡가 이분들한테 인터뷰했었던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너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네.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전 예상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니까요 또. 네, 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만든 사람이 토니상을 받는데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왜 그 아이돌 분들도 뭐 대단한 성과가 있으면은 본인들의 팬클럽한테 그 감사를 감사. 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공연에 우리나라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팬들을 반딧불이라고 불러요. 아니다. 우리나라는 헬퍼봇이라고 부르고 네네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지금 이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반딧불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이 뭐 헬퍼봇, 예. 반딧불이 이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또 기쁜 정말 밤잠을 네. 설치면서 그분들 너무 그러셨겠어요. 좋아하셨죠. 네. 이게 본인들이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공연할 때 그 한 뭐 7만 원, 6만 원 여기서 할인 받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4만 얼마, 5만 얼마 이렇게 내면서 네. 한 번도 아니고 이 공연을 뭐 몇 번씩 보시고 그리고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연했을 때는 박진주 배우도 이제 참여하고 이러고 이제 예전에 전미도 배우도 하고 이러면서 네.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초연 때부터 꾸준히 좋아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뭐 본인들이 제작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그래도 제작한 것처럼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또 예, 네.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작가 작곡가가 네. 박천유 작가, 작곡가 윌 에런슨.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 공연계에서 약간 윌휴 페어라고 해서 네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자 사이에서는 유명세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일테노래라는 공연도 하셨고 네. 고스트 베이커리라는 공연도 하셨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공연을 좀 위상을 높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NHN 이 제작 투자사 이 회사가 브로드웨이 공연을 과감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 공연계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네.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죠. 예. 우리 뭐 K-팝도 그렇고 K-드라마, 뭐 영화 다 이렇게 엄청난 수상 이후에 더 크게 시장이 컸던 것처럼 네. 뮤지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 좀 대표님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더 돌아오지 않을까요? 티가 많이 나요. 너무 기쁜데 조금 더 많이 좋아해주고 환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이들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준비한 자에게 뭔가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 예. 수상 소감 같은 거 영어로
좋습니다. 네. 자, 어쩌면 해피엔딩 10월에 공연 계획하고 예. 있다니까 그때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토니상, 네. 이 토니상에서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토니상도 토니상이지만 원작이었던 소설로 발매되었을 때 40여 개국에서 저도 이제 그 보도자료 보고 알았는데 5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최고의 로맨스 베스트셀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예. 워낙 뭐 많이 들어와서 예, 저도 뭐 예. 소설로도 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공연이 꽤 오랜만에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국내에서 2017년에 충무아트센터 당시에 거기서 이제 초연을 올렸고요. 네. 바로 이어서 2018년도에 공연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아 정말 웰메이드 로맨스 뮤지컬이다 이런 그 많은 평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2018년도에 할 때 제가 있는 회사가 마케팅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작품은 웰메이드 로맨스 뮤지컬인데 저한테는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게 예. 왜요? 제작 발표를 굉장히 분위기 좋은 데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 이제 KBS 프로그램이니까 무슨 뭐 그 왜 박보검의 칸타빌레 이런 것처럼 예. 이 노래가 워낙 좋은 공연이라 아. 한 곡씩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불러주면서 제가 사회를 맡았었어요. 아, 사회를 보셨어요? 네, 오. 다음 노래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딱 의자에 가서 앉는데 네. 의자를 누가 빼놨는지 거기서 바로 자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 분위기 흑역사. 좋은 상태에서 배우들도 우참을 해야 되고 기자들도 어이없어하고 네, 뭐 이랬던 개인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대 준비하는 배우들한테 방해해줬던 기억밖에 안 남아서. 안 대표님 진짜 많은 현장에 계셨네요.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흑역사만 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원래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되는 법이라고 하는데 네. 네, 생각할 때마다 항상 부끄러워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작품이 네. 공연될 때마다 그 캐스팅 때문에 화제가 네. 됐다고 들었는데 이번 공연 어떤 분들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초연 때는 옥주현 배우가 뭐 이렇게 원캐스트로 참여해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그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뮤지컬을 공부하시는 배우분들한테 그 배우 지망생들한테 네. 좀 희망적인 캐스팅인데 예. 왜냐하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실력자분들이 딱 참여해 주십니다. 뭐 앙상블 분들, 조연 분들 훌륭한 배우들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주연만 딱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분이 캐스팅 되셨는데 그 프란체스카 여자 주인공의 그 2명, 남자 주인공의 2명인데 여자 주인공의 조정은 차지연 배우 그리고 사진 작가 이제 로버트 킹케이드 남자 주인공 역에는 박은태, 최재림 배우가 딱 캐스팅돼서 이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그러네요. 그냥 자리만 있으면 가서 보면은 캐스팅과 상관없이 그렇죠. 공연을 재미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약간 뭐랄까요 그 뮤지컬 한 길만 꾸준히 노력했었던 배우들이 이제 그 4명의 탑 그 주연 자리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객분들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이것도 약간 그 뮤지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캐스팅이었습니다. 예, 네. 진짜 정말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무척 반길만한 캐스팅인데 워낙 뭐 유명한 작품이라서 많이들 내용을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요거 작품 소개하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작품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니상에서 작곡상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음악이 정말 좋은 공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하나 듣고 이거 중간에 끊기기 싫으니까 하나 듣고 뒤에 내용을 잘리더라도 뒤에 내용을 그렇게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넘버일까요? 대표곡 중 하나인데 박은태 배우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내게 남은 건 그대라는 곡 넘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붉은 바다 거친 사막 깊은 밀림 속 소녀 수많은 여행들과 또 만남들 빛을 바랜 기억 속에 모두 사라져가고 남은 건 오직 하나 그대 산을 오르고 헤매이며 수없이 담아냈던
눈부시게 아름답던 순간들 빛이 바래진 사진처럼 모두 사라져가고 남은 건 오직 하나 그대 내게 남은 건 내게 남은 건 변하지 않는 그대 머나먼 바다를 건너 세상의 끝을 향해 결코 멈출 수 없던 그 여행들 허나 결국엔 내게 남은 건 함께한 그 나흘간 내 품에 안겼던 그대 내게 남은 건 내게 남은 건 변하지 않는 그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히 남을 단 하나의 진실 나의 심장 나의 숨결 모두 멈춘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건 그대 내게 남은 건 내게 남은 건 변하지 않는 그대 내게 남은 건 내게 남은 건 오직 하나 그대 그대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가운데 내게 남은 건 그대를 로버트 킹케이드 역의 박은태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나 매력적인 목소리 이렇게 빠져드는 순간이었는데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공연 내용 빨리 소개를 해주시죠. 예, 랩같이 해드리겠습니다. 1965년 미국의 시골 마을 이 배경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남편 리처드 버드 존슨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프란체스카 여자 주인공 이분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고 네. 굉장히 평안하고 그 좀 한가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이 공연의 주인공인데요. 네. 어느 날 이 프란체스카를 제외한 그 남편과 아이 2명이 어떤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돼요. 네. 이런 상황이 있고. 그때쯤 사진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는 네. 남자 주인공이 그 근처에 메디슨 카운티에 어떤 다리를 사진을 아하. 찍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게 킹케이드고요. 네, 이 킹케이드와 프란체스카가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들이 그 다리가 있는 쪽까지 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모를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험한데요. 네. 네. 위험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하하하. 자, 이제 이 내용이 그 어차피 소설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두 명의 이 두 주인공의 감정선을 좀 따라가시면서 공연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너무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섬세한 어떤 감정 묘사나 이런 것들을 방금 들으셨던 이 음악으로 많이 그 메꿔낸 작품이거든요. 네. 아름다운 뮤지컬이고 초연 당시에는 빵 굽는 씬인데 빵 냄새가 공연장에서 나서 그래요? 네.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연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